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우리 지난번에 브라크의 말년의 그림 있죠. 56년 집으로 돌아오는 새, 둥지로 돌아오는 새 그림에서 사실 이 새가 말년의 브라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없는 건 아닌데요. 이 그림을 소개하면서 다시 이 새를 보게 됐는데, 근데 다시 보니까 새 표정이 음, 참 좋네요. 예, 브라크였습니다. 1911년 노벨상을 수상한 벨기에 작가 모리스 메테르링크가 1908년에 파랑새라는 동극을 발표합니다. 메테오 링크는 젊은 시절 프랑스의 작가 빌리에 드 릴라당을 만나서 작가로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빌리에 드 릴라당은 저작거리의 감각적 욕망들과 세속적 가치에서 멀리 벗어나 신비주의적인 영적 세계에 집중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메테오 링크는 신비와 숙명과 저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요. 메테오 링크에게 인간을 지배하는 저작거리의 법칙 너머에서 작용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초월적인 힘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메텔링크의 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폭력적이거나 예외적인 순간들이 아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이다. 수천의 법칙들, 열정보다 더 거대하고 존중받아야 할 이 법칙들은 고요하고 조신하고 느리게 움직인다. 여명에서 명상을 할 때나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눈에 띌 뿐이다. 예, 이런 신비주의적 세계관에서 그가 발표한 작품들, 가령 1889년의 말렌 공주나 1890년의 투빕자, 1890년의 맹인들, 1891년 7인의 공주들, 1892년 펠레아스와 멜리상드, 그리고 이제 1894년 뭐 실내 이런 작품들은 저작거리 삶에 때려야 뗄 수 없이 내재되어 있는 비극성을 몽환적인 상징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저작거리 인간 존재의 삶을 포착하려 했던 메텔링크의 의도는 결국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때로는 고요하다기보다는 내 느낌에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분위기가 조성되며 작품 속에서 그려보려 했던 작업일 텐데요. 그런데 그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존재들에게 한치의 예외도 없이 작용하는, 예를 들면 불교의 업과 같은 것일까요? 1901년 메테오 링크는 꿀벌들의 생활이라는 그의 작품 목록에서는 조금 예외적이라 느껴지는 자연 관찰적 성격의 수필집을 출판합니다. 벌의 생태학적 관찰에 의해 메테오 링크는 저작거리 인간계뿐만 아니라 자연계 전체에 드리워진 어떤 근원적이며 신비로운 힘의 작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이랄지 섭리 같은 것이 인간 중심의 우주관에서 생명 중심의 우주관의 지평을 여는 계기라면 메텔링크가 자신의 희곡 작품들에서 표현하려 했던 진리의 단초를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1926년 비슷한 성격의 작업 흰 개미의 삶의 표절 논란을 포함해서요. 아직 나로서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908년 명장 스타니슬랍스키 연출로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초연한 파랑새라는 잘 알려진 연극은 메테올링크가 여명의 고요함 속에서 마주한 진리에 대해 무언가
의미 있는 깨달음을 전해주는가요? 구하려 먼 길을 떠난 후 우여곡절 끝에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구하려 했던 파랑새는 결국 자신의 집에 있던 비둘기가 그 파랑새였더라는, 행복은 가까이에 있는 평범한 것이다 라는 잘 알려진 우화적 교훈이 그가 경험한 신비한 계시로서 절대적 진리였을까요? 1909년 책으로 출판된 육막 12장의 이 희곡을 쓸 때 메텔링크가 아동극을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죠. 인간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초월적 사유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감수성에도 비교적 쉽게 확인될 듯 싶습니다. 예, 뭐 저작거리 보통 사람으로서 나만 해도 이런 초월적 사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겠고요. 베르그송이 말하는 사물의 본질도 파랑새라는 이 작품의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가가 관건이겠죠. 파랑새의 인터넷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빌려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떠난 어린 두 남매가 처음 방문한 곳은 추억의 나라고요. 고인들을 추억하는 한 그들은 살아있을 거라는 계시가 작품에 스며들어옵니다. 그 다음은 밤의 궁전이고요. 그곳에서 수많은 파랑새를 보지만 그들은 밤의 궁전을 벗어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궁전에서 나와 들어간 숲속에서 나무의 영혼은 나무를 장작으로 쓰는 인간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조금 의외였어요. 그리고 공동묘지, 무덤에서 꽃이 피고 죽은 자는 없다는 계시가 작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벗어나 가게 된 행복의 정원에서 마주친 기름진 행복의 본질은 실인즉 소박한 행복이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행복은 모성애라는 메텔링크의 이야기가 작품을 통해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미래의 나라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파란 아이들이 저작거리 보통 세상으로 갖고 태어날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온갖 것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두 남매가 깨어보니 1년여에 걸친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파랑새였고요. 그런데 그 파랑새마저 날아가 버립니다. 누구든 그 새를 보면 우리에게 돌려주시겠어요? 우리는 그 새가 꼭 필요해요.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막이 내리고요. 자, 메텔링크의 파랑새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다양한 정신과 물질들이 의인화되어 무대에 등장하는 장대한 스케일의 우화극입니다. 자, 가장 아름다운 행복인 모성애의 대사입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자식들을 사랑하는 엄마들은 모두 부자란다. 가난하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지. 엄마의 사랑은 모든 기쁨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단다. 엄마들이 슬플 때 자식들이 한번 입 맞춰주면 모든 눈물이 엄마들의 눈 속 깊은 곳에서 별이 된단다. 넌 지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곳이면 어디나 천국이란다. 엄마가 둘일 수 없듯이 내게 다른 엄마는 없어. 아이들에게는 누구나 한 명의 엄마가 있게 마련이지. 여기에 있는 엄마가 세상에 있는 엄마이고 그 엄마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인 거야. 그것을 깨닫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해. 예, 내 생각에 아무래도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이 작품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에 관해 여전히 메텔링크가 건네는 말이 저작거리 보통 사람으로서 나에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의 눈이
파랑새처럼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의 차원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로서는 아득하게 느껴지고요. 작품의 마지막에 파랑새가 날아가 버리는 설정에서 결국 어떤 표상이라도 표상이 본질일 수 없다는 메텔링크의 통찰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메텔링크가 어느 정도까지 마음의 눈을 뜨고 표상 너머를 보고 있는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908년 헝가리 작곡가 버르토크의 첫 번째 현악사중주가 발표됩니다. 버르토크는 1939년까지 총 6곡의 현악사중주를 작곡하고요. 버르토크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1896년 교향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까지는 나도 어느 정도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트란실바니아 일대의 민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버르토크의 첫 번째 현악사중주의 경우 나로서는 유감스럽게도 슬프게도 여전히 느낌표를 띄우기가 어려운 작품입니다. 미국의 작곡가 찰스 아이브스가 1908년에 1908년에 발표한 대답 없는 질문 The Unanswered Question은 우주적 풍경 Cosmic Landscape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연주에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 일종의 명상곡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악기 파트가 드루이드 교도들의 침묵을 연주할 때 트럼펫 솔로는 영원한 존재의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목관 사중주가 대답을 찾느라 고뇌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친절하게 이렇게 요약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인 나로서는 이 음악을 들어도 가늠하기 어려운 구성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1946년까지 연주되지 않은 작품이나 하네요. 미국의 초월주의 시인인 랄프 알도 에머슨의 시 스핑크스에서 영감받은 제목이라 합니다. 시 구절은 당신은 대답 없는 질문이다 입니다. Throughout the unanswered question. 예, 아직 나에게는 이를테면 이 음악이 대답 없는 질문이라 할 수 있겠죠. 예,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1909년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